옥타비아 소게르 로마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여인. 옥타비아는 기원전 69년경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고 어머니는 아티아였습니다. 그녀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의 친누이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면서 옥타비아 역시 카이사르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격변이 끊이지 않던 로마 공화정 말기를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두 번의 결혼을 통해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첫 남편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와는 스라의 여러 자녀를 두었으며 이들은 훗날 로마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기원전 40년 로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이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라는 두 명의 강력한 권력자 사이에서 내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두 거두는 서로를 견제하며 불안정한 동맹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자신의 누이인 옥타비아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미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로마의 정치적 압력과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옥타비아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제2차 삼두 정치의 핵심 인물이었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내전을 막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옥타비아는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로마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옥타비아는 안토니우스에게 헌신적인 아내이자 현명한 조언자였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따라 동방으로 가서 그의 자녀들을 낳았고 심지어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누이이자 아우구스투스의 아내였던 율리아에게 저지른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분개하며 그를 타이르려 노력했습니다. 옥타비아는 로마와 동방 사이의 외교적 가교 역할을 하며 안토니우스가 로마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재산을 들여 안토니우스의 군대에 식량과 물자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점차 옥타비아를 멀리하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옥타비아를 버리고 클레오파트라와 공개적으로 관계를 맺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로마를 격분시켰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이러한 행동은 옥타비아누스와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고 결국 로마 내전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옥타비아는 놀라운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안토니우스의 자녀들까지도 자비롭게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비극을 로마의 명예와 조카인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헌신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패배하고 자결한 후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지배 아래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옥타비아는 이 시기에 로마 시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여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야심 없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문학과 예술을 후원하고 빈민 구제에 힘쓰는 등 로마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아들이자 아우구스투스의 총애를 받았던 마르켈루스가 요절했을 때는 깊은 슬픔에 잠겨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이를 기리는 시를 썼을 정도였습니다. 옥타비아는 기원전 11년경 사망했으며 로마 시민들은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녀를 기리기 위해 극장을 재건하고 옥타비아의 문을 명명하는 등 각별한 추모를 했습니다. 제갈량은 181년 서주 낭야군 양도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는 공명이며 벼루는 와룡 또는 와룡 선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형제들과 함께 형주의 양양 서쪽 용중이라는 곳에서 은거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고 독서를 즐기며 당대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며 천문, 지리, 병법 등 다양한 지식을 익혔습니다. 이 시기 덕과 인망은 높았으나 근거지 없이 떠돌던 군웅. 유비는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형주로 의지하며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난세를 평정할 인재를 찾던 중 제갈량의 명성을 듣고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유비는 당시 27세에 불과했던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3번이나 용중을 방문하는 삼고초려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는 유비의 간절함과 제갈량의 비범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일화로 후대에도 군주가 인재를 얻기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의 상징으로 전해집니다. 세 번째 방문 끝에 마침내 제갈량을 만난 유비는 그에게 천하의 형세와 자신의 포부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천하 삼분지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조가 북방을 거의 통일한 상황에서 유비가 형주와 익주를 거점으로 삼아 세력을 키우고 천하를 조의, 손후, 유비의 세 나라로 나누어 대치한 후 시기를 보아 북벌을 통해 통일한다는 원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담하고 현실적인 계획이었으며 제갈량의 뛰어난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제갈량은 유비의 책사이자 군사가 되어 그의 곁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남하하여 형주를 압박하자 제갈량은 직접 강동으로 가서 송건을 설득하여 유비와의 연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주유와 함께 조조의 대군을 적벽에서 대파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조조는 북방으로 물러났고 유비와 송건은 각자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적벽대전 후 제갈량은 유비가 형주의 요충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익주를 평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법률과 행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 220년 조비가 위나라를 세우자 221년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촉한을 건국하고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제갈량은 촉한의 승상이 되어 내정과 외교, 군사 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223년 유비가 이릉대전에 패배 후 사망하자 제갈량은 어린 후주 유선을 보필하며 촉한의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유비의 임종시 백제성 고명을 받아 유선이 어리석으면 자신이 황제가 되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욕심 없이 오직 충성으로 유선을 보필했습니다. 이는 제갈량의 충정심과 대의를 향한 헌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남긴 흥복한 실이라는 유지를 받들어 북벌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먼저 남방의 이민족들을 평정하여 후방을 안정시킨 후 227년부터 위나라를 공격하는 북벌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북벌에 나서기 전 제갈량이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는 그의 충정과 결의가 담긴 명문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뛰어난 전술과 병법으로 위나라 장수들을 여러 차례 물리쳤으나 촉한의 국력 한계와 위나라의 견고한 방어, 그리고 오랜 원정으로 인한 병력 및 물자 수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번번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사마이와 같은 위나라의 명장들은 제갈량의 지략에 맞서 장기전과 견고한 수비로 대응했습니다. 234년 제갈량은 다섯 번째 북벌을 감행하던 중 위나라와의 대치 상황에서 과로와 지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오장원 진영에서 5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촉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으며 천하삼분의 균형이 깨지고 위나라가 중원의 패권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촉한은 제갈량이 사망한 지 약 29년 후인 263년에 위나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위나라가 제갈량의 무덤을 훼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갈량은 생전에 적대 관계였던 위나라의 대장군 사마이조차도 그 지략을 높이 평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천하의 기재라고 칭송했다고 전해지죠. 시간이 흐르면서 제갈량은 단순한 영웅을 넘어 충절과 지혜의 상징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었으며 그의 사당인 무우사가 중국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청두에 있는 무우사는 촉한 멸망 50여 년 후인 5세기경 성안 정권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이민족 정권이었던 성안 정권조차도 사천 지역 주민들의 추앙을 받는 제갈량의 위상을 빌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유비의 묘와 제갈량의 사당이 함께 모셔지는 합사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역대 왕조들은 제갈량을 충신과 명군의 본보기로 여기며 그의 무덤과 사당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했습니다. 당나라의 시성두보를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무우사를 찾아 시를 읊으며 제갈량을 기렸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청두 무우사의 주요 건물들은 명나라 말의 전란으로 소실된 후 청나라 강희제 때 재건된 것입니다.
명나라 만력제 시대에는 그의 무덤에 한승상제갈 충무지묘라는 묘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아서왕의 이야기는 그의 신비로운 탄생과 함께 시작됩니다. 브리튼을 혼란스럽게 다스리던 왕 우서 펜드래곤에게는 이루지 못할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월 공작의 아름다운 아내 이그레인이었죠. 우서 왕의 간절한 염원을 들은 궁정의 강력한 마법사이자 예언가인 멀리는 기묘한 마법으로 우서 왕이 공작의 모습으로 변해 이그레인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랐습니다. 멀리는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자신에게 넘겨주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사랑에 눈이 먼 우서 왕은 주저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서가 태어나자 멀리는 약속대로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당시 브리튼은 왕위 다툼이 잦아 왕족의 신변이 위태로웠기에 멀리는 아서의 안전을 위해 그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아서는 평범한 기사 에크터 경의 집에서 양육되었고 자신에게 왕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에크터 경의 아들 케이의 보조 기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기사로서의 훈련을 받으며 강하고 정직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이는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백성들을 이해하고 통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우서 왕이 후계자 없이 갑작스럽게 죽자 브리튼은 다시 한번 깊은 혼란과 분열에 빠져들었습니다. 각지의 영주들과 귀족들이 저마다 왕위를 주장하며 내전의 위기에 처했고 백성들의 고통은 깊어졌죠. 이때 멀린이 다시 등장하여 이 혼란을 잠재울 마법적인 시험을 제시했습니다. 런던의 한 교회 앞돌 속에 신비로운 검 엑스칼리버가 박혀 있었고 그 검 옆에는 이 검을 뽑는 자가 브리튼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용맹한 기사와 권세 있는 귀족들이 자신의 힘과 혈통을 과시하며 검을 뽑으려 했지만 그 누구도 검을 꿈쩍도 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돌은 검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아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형 케이가 마상 시합에 쓸 자신의 검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하자 아서는 형을 위해 교회 앞을 지나던 중 우연히 돌에 박힌 검을 발견했습니다. 저 검이라도 가져다 주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서는 검을 잡았고 놀랍게도 검은 마치 처음부터 그의 것이었던 것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너무나도 쉽게 뽑혀 나왔습니다. 아서 자신도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서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귀족들도 멀린의 강력한 주장과 몇 번의 재시험 끝에 아서가 진정으로 신의 선택을 받은 왕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아서는 브리튼의 왕으로 즉위했고 그의 통치 아래 브리튼의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아서의 정통성과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검이 되었고 아서왕 전설의 위대한 서막이 열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젊은 아서왕은 현명한 마법사 멀린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으며 혼란스럽던 브리튼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용맹하게 직접 전장에 나서 색슨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연이어 물리쳤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영주들을 규합하여 분열된 브리튼을 하나의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서왕의 통치는 단순히 힘만을 내세우는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와 평등, 그리고 명예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왕국을 꿈꿨고 이러한 그의 고귀한 이상을 상징하고 구현하는 것이 바로 전설적인 원탁이었습니다. 원탁은 말 그대로 원형으로 되어 있어 상석이 없었습니다. 이는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기사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발언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이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아서왕은 전국의 용맹하고 고결하며 뛰어난 기사들을 불러 모아 이 원탁에 앉게 함으로써 그들을 단순히 왕의 부하가 아닌 왕의 동료이자 정의의 수호자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집단이 바로 원탁의 기사단입니다. 그들은 왕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왕국의 도덕적 나침반이었습니다. 원탁의 기사들은 아서왕 앞에서 숭고한 기사도 정신을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규율이었습니다. 그들의 맹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불의와 폭력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의무였습니다. 둘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는 데 자신의 모든 용기와 힘을 바쳤습니다. 셋째,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겁하거나 비열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는 기사에게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넷째,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맡은 바 임무의 추호도 소홀함이 없는 성실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다섯째, 신뢰와 약속은 기사도의 핵심 가치였으며 이들은 자신의 맹세와 한 번 뱉은 말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원탁의 기사들은 아서왕의 수도이자 기사도의 상징인 카멜롯에 모여 정의를 실현하고 모험을 찾아 떠났습니다. 카멜롯은 브리튼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곳으로 아서왕과 기사들의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진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번영과 평화가 넘치는 이상적인 요새였으며 모든 기사들이 꿈꾸는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카멜롯에서 기사들은 수많은 모험을 떠나 괴물을 물리치고 억압받는 이들을 구하고 위험에 처한 공주들을 구출하며 서로에게 우정을 맹세하고 영웅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은 이렇듯 브리튼의 영광스러운 황금 시대를 열며 전설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원탁의 기사들은 전승마다 그 수가 다르지만 아서왕 전설에서 특히 유명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사들은 몇몇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의 영광스러운 업적과 더불어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은 아서왕국의 흥망성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랜슬롯 경 호수의 기사. 랜슬롯은 아서왕의 가장 위대한 기사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호수의 기사로 불리기도 한 그는 무용과 기사도 덕목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실상 인간으로서 완벽에 가까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의 검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수많은 전투에서 아서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아서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아서왕의 왕국을 든든히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였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적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랜슬롯은 아서왕의 아름다운 왕비 귀네비어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의 분류는 단순한 개인적인 죄악을 넘어 기사도의 신성한 맹세를 더럽히고 아서왕국과 원탁의 기사단의 몰락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기사단은 왕에게 충성하는 파와 랜슬롯을 옹호하는 파로 끔찍하게 분열되었고 기사도 정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랜슬롯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프랑스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에 잠긴 아서왕은 랜슬롯을 처벌하기 위해 기사단을 이끌고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고 이는 브리튼의 국력을 심각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아서왕이 죽고 왕국이 몰락한 후 랜슬롯은 자신의 죄를 깊이 후회하며 속죄하기 위해 수도사가 되어 여생을 보냅니다. 그는 단식과 기도로 속죄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그의 삶은 완벽함에서 비극으로 추락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갤러헤드 경 순결한 성배의 기사, 랜슬롯의 아들이자 가장 순수하고 성스러운 기사로 묘사됩니다. 그는 그 어떤 세속적인 죄도 범하지 않은 유일한 기사였으며 원탁의 기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성배 탐색에 예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순결함과 강한 신앙심은 다른 기사들에게 영적인 귀감이 되었고 그는 맹렬한 전투 능력보다는 영적인 빛을 발하는 존재였습니다. 갤러헤드는 퍼시벌, 보어스와 함께 성배를 찾아 떠난 탐색에서 궁극적인 성공을 거두고 성배를 통해 얻은 영적인 힘으로 지상에서의 모든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후 그는 성배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성공은 다른 기사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죄악으로 인한 실패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기사단의 영적인 타락과 몰락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징이 됩니다. 그의 죽음은 육신을 넘어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퍼시벌 경순진함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간 구도자, 순수하고 소박한 시골 출신 기사로 세상 물정에 어둡고 초반에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지만 점차 성장하여 성배 탐색에 성공하는 몇 안 되는 기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화려한 기량보다는 순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배의 영적인 부름에 응했으며 험난한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갤러헤드, 보어스와 함께 성배를 찾은 후 그의 영적인 길을 따라 세속적인 삶과 기사로서의 명예를 버리고 수도사가 되어 여생을 보냅니다. 그는 평화롭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인간의 영적인 탐색과 깨달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순진한 소년이 위대한 영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보어스 경 믿음을 지킨 최후의 증인, 랜슬롯의 사촌이자 갤러헤드의 삼촌으로 성배 탐색에 성공한 3명의 기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성배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수많은 유혹과 극심한 시련을 이겨내며 굳건한 믿음과 도덕성을 지켰습니다. 성배 탐색에서 돌아와 아서왕에게 성배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전해주는 기사가 됩니다. 원탁의 기사단이 몰락하고 아서왕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아 왕의 이상과 기사도의 정신을 기억하는 최후의 증인으로 남습니다. 그는 아서왕의 마지막 비극적인 전투에도 참여했고 왕이 죽은 후에도 그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헌신적인 인물로 훗날 엑스칼리버를 호수에 돌려주는 베디비어 경과 함께 아서왕의 유지를 받드는 마지막 인물 중 하나가 됩니다. 가웨인 경 명예로운 기사, 아서왕의 조카이자 원탁의 기사단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기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서왕의 오른팔이라 불릴 정도로 왕에게 큰 신임을 받았으며 용맹하고 정직하며 예의 바른 기사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왕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여겼고 수많은 위협에서 아서왕과 왕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랜슬롯과 귀네비어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고 그의 동생들이 랜슬롯에게 살해당하자 가웨인 경은 랜슬롯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복수심은 아서왕이 랜슬롯과의 전쟁을 위해 프랑스로 원정 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는 브리튼의 국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랜슬롯과의 전투 중 입은 치명적인 상처가 악화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의 죽음은 아서 왕국 몰락의 또 다른 비극적인 전조가 됩니다. 가웨인은 명예를 중시했으나 결국 개인적인 복수심이 대의를 해치고 자신마저 파멸로 이끄는 비극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모드레드 욕망의 눈먼 왕위 찬탈자, 아서왕의 사생아이자 왕위 찬탈을 꿈꾼 반역자입니다. 그는 기사도의 덕목을 저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 왕국을 파멸로 이끄는 악의 화신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존재는 아서 왕국 내부의 잠재된 분열의 씨앗이자 왕국의 완벽한 균열을 초래하는 촉매제였습니다. 아서 왕이 랜슬롯과의 전쟁을 위해 프랑스로 원정 간 사이 모드레드는 브리튼에서 왕위를 찬탈하고 왕비 귀네비어를 강제로 납치하는 등 극심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서왕은 급히 귀국하여 모드레드의 군대와 캄란 전투에서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모드레드는 아서왕의 검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기 직전 최후의 일격으로 아서왕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이는 아서왕국의 종말을 확정짓는 결정타가 됩니다. 그는 아서왕의 이상을 파괴하고 왕국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아서왕국이 몰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원탁의 기사단을 뒤흔든 랜슬롯과 귀네비어 왕비의 금지된 불륜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기사도 정신은 땅에 떨어졌고 왕국의 명예는 실추되었습니다. 원탁의 기사단은 왕에게 충성하는 파와 랜슬롯을 옹호하는 파로 처참하게 분열되었으며 이는 왕국의 내적 균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아서왕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감과 왕으로서의 의무감 사이에서 고뇌하며 결국 랜슬롯을 처벌하기 위해 기사단을 이끌고 프랑스로 원정을 떠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서왕이 브리튼을 비운 사이 가장 믿을 수 없었던 인물인 그의 사생아 모드레드가 브리튼에서 왕위를 찬탈하고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드레드는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멀어 자신의 아버지이자 왕인 아서에게 칼을 겨누었고 왕국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서왕은 랜슬롯과의 전쟁을 멈추고 급히 귀국하여 모드레드의 군대와 캄란 전투에서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결전을 벌였습니다.
판만 전투는 아서왕 전설의 가장 비극적인 클라이맥스이자 아서왕국의 종말을 알리는 피해 대결이었습니다. 한때 브리튼의 영광을 이끌었던 원탁의 기사들 대부분이 이 전투에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다 죽거나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전장은 피로 물들었고 기사도의 이상은 처참하게 짓밟렸습니다. 전투의 최후, 아서왕은 모드레드를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여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드레드 역시 죽기 직전 아서왕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아서왕은 쓰러져 자신의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서왕은 마지막 남은 충성스러운 기사 베디비어 경에게 자신의 검 엑스칼리버를 호수의 요정에게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베디비어는 왕의 마지막 유품인 엑스칼리버를 보관하고 싶은 욕심에 2번이나 망설이며 왕의 명령을 거역할 뻔했지만 아서왕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왕의 마지막 유언을 따랐습니다. 베디비어가 검을 던지자 호수에서 손이 솟아올라 엑스칼리버를 받아갔고 검은 다시 호수 속으로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검이 사라진 후 아서왕은 신비로운 배에 실려 안개에 휩싸인 아발론이라는 전설의 섬으로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브리튼이 다시 위기에 처했을 때 돌아올 것이라는 영원한 희망의 전설을 남겼습니다. 알프레드 대왕 잉글랜드를 구원한 지혜로운 군주. 알프레드 대왕은 849년경 잉글랜드 남서부 웨식스 왕국에서 에서룰프 왕의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학문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당대 웨식스 왕실에서는 보기 드물게 로마로 순례를 다녀오는 등 견문을 넓혔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여러 앵글로색슨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북유럽에서 온 바이킹의 침략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알프레드는 형들의 뒤를 이어 871년 웨식스 왕국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의 즉위는 웨식스가 바이킹의 맹렬한 공격을 받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즉위 초기 여러 전투에서 패배하며 한때 습지로 숨어 지내기도 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군대를 재정비하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단연 바이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878년 알프레드는 에딩턴 전투에서 바이킹의 대군을 격파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 후 바이킹 지도자 구트룸과 웨드모어 조약을 체결하여 잉글랜드 동북부를 바이킹의 지배 지역인 데인로로 인정하는 대신 웨식스의 독립과 기독교로의 개종을 받아내며 평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이 조약은 잉글랜드가 바이킹에게 완전히 점령당하는 것을 막고 앵글로색슨 왕국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알프레드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 재건과 발전에 힘썼습니다. 그는 상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요새화된 도시를 건설하여 방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해군력을 증강하여 바이킹의 해상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비하고 통일하여 알프레드의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이는 후대 잉글랜드 법률 체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이킹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학문과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라틴어 서적들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장려하고 왕립 학교를 설립하여 학자들을 초빙했습니다. 또한 직접 책을 번역하고 저술 활동을 하는 등 뛰어난 학식과 지성을 겸비한 군주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잉글랜드의 지적 수준은 다시 높아졌습니다. 알프레드는 899년 10월 26일 5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현명한 자라는 의미에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잉글랜드 역사상 유일하게 대왕 칭호를 받은 군주로 남아있습니다. 라그나 로스브로크 전설적인 바이킹 영웅이자 아들들의 아버지. 라그나 로스브로크는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여러 바이킹 영웅들의 이야기가 합쳐져 만들어진 전설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의 존재는 주로 9세기 스칸디나비아와 잉글랜드, 프랑스에서 전해지는 노르드 사가, 시, 그리고 연대기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스브로크는 털바지 또는 솜털바지라는 뜻으로 그가 특이한 옷을 입었거나 혹은 그가 죽을 때 입었던 옷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도 자주 다뤄지며 바이킹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사가에 따르면 라그나는 스웨덴과 덴마크를 다스렸던 왕들의 후손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뛰어난 전사이자 지략가였으며 여러 차례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여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는 주로 괴물이나 용과 싸워 승리하고 그 대가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라게르타, 토라보르가르오르트,
아슬라우그 등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으며 각각의 아내로부터 수많은 아들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아들들인 이바르, 비올은, 할프단, 시고르드, 우바 등은 훗날 역사적으로 실존이 확인되는 유명한 바이킹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활약으로 유럽 각지에 바이킹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라그나의 가장 유명한 업적 중 하나는 845년 파리 약탈입니다. 그는 수백 척의 롱십과 수천 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센강을 거슬러 올라가 프랑크 왕국의 수도 파리를 위협했습니다. 당시 서프랑크 왕국의 국왕 카르리세는 막대한 공물을 바쳐 라그나가 파리를 약탈하지 않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이킹의 강력한 힘과 파괴력을 유럽 전역에 각인시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라그나는 이 원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전설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외에도 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 브리튼 제도 곳곳을 침략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라그나의 전설은 그의 비극적인 최후와 아들들의 복수로 절정을 다릅니다. 사가에 따르면 라그나는 잉글랜드 노선부리아 왕국의 영토를 침략하다가 엘라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엘라 왕은 그를 산채로 독사굴에 던져 넣어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라그나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아들들이 복수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라그나의 죽음 소식을 들은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865년 이바르, 할프단, 우바 등 라그나의 아들들이 이끄는 대규모 바이킹 군대, 즉 이교도 대군세가 잉글랜드에 상륙했습니다. 이들은 노선브리아를 포함한 앵글로색슨 왕국들을 휩쓸며 잔혹한 복수를 감행했고 잉글랜드의 대부분을 정복하여 데일로라는 바이킹 지배 지역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잉글랜드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훗날 알프레드 대왕과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그나의 아들들은 각자 북유럽과 잉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등지에서 강력한 왕조를 세우며 그들의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왕 헨리 2세와 프랑스 아키텐 공국의 여공작 엘레오노르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플랜테전의 왕가의 일원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주로 프랑스 서남부의 아키텐 공국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플랜테전의 왕가는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에도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리처드는 잉글랜드 왕자이기 이전에 아키텐 공작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습니다. 그는 라틴어와 남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처드의 가족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헨리 2세와 끊임없이 대립했으며 이는 프랑스 왕 루이 7세의 지원을 받아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형인 청면왕 헨리와 동생 제프리, 존 역시 왕위 계승과 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리처드는 이 복잡한 권력 투쟁 속에서 자신의 군사적 재능과 외교적 소환을 키웠습니다. 1189년 7월 6일 아버지 헨리 2세가 사망하자 리처드는 마침내 잉글랜드의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9년 9개월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잉글랜드에 머물렀던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이 평생 염원했던 십자군 원정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십자군 원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왕실의 재산을 팔고 고위관직을 매매하며 심지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대가로 스코틀랜드 국왕이 바치던 공물을 포기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내게 돈이 있다면 런던이라도 팔아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군 원정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리처드 1세의 명성이 가장 빛났던 시기는 단연 제3차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1187년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에 충격받은 유럽의 군주들은 성지 탈환을 위한 새로운 십자군을 결성했습니다. 친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 프랑스 국왕 필리프 2세, 그리고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가 주요 십자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리처드는 1190년 시칠리아와 키프루스를 거쳐 레반트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용맹한 전사로서 십자군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다음 전투들에서 두드러졌습니다. 1191년 아크레 공성전. 리처드는 십자군의 오랜 난공불락 요새였던 아크레를 점령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공성전의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이슬람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아크레 함락은 살라딘의 연승행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크레 점령 후 그는 살라딘에게 포로 몸값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포로 수천 명을 학살하는 잔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191년 아르수프 전투. 아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던 십자군은 아르수프에서 살라딘의 군대와 맞닥뜨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리처드는 탁월한 지휘력으로 십자군을 이끌었고 살라딘의 기병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리처드의 군사적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1192년 야파 방어전. 살라딘이 야파를 탈환하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을 때 리처드는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기적적으로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직접 최전선에서 싸우며 사자시망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비록 리처드는 예루살렘을 직접 탈환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살라딘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그의 군사적 재능과 용맹함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살라딘조차 리처드의 용맹함을 인정했으며 리처드가 병에 걸렸을 때는 자신의 주치의를 보내고 신선한 과일을 보내는 등 적군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1192년 리처드는 살라딘과 3년간의 휴전 조약인 야파 조약을 체결하고 유럽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지배하에 남았지만 기독교 순례자들의 예루살렘 방문은 허용되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을 마치고 귀국하던 리처드는 오스트리아 공작 레오폴드 5세에게 포로로 붙잡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6세에게 넘겨지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는 거액의 몸값을 지불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는데 이 몸값은 잉글랜드 국민들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석방 후 잉글랜드로 돌아온 리처드는 잠시 왕국을 정비했지만 곧 자신을 배신한 동생 존 왕자와 프랑스 국왕 필리프 2세에 대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의 대부분을 프랑스 내 자신의 영지 방어와 확장을 위한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강력한 왕으로 부상하던 필리프 2세와의 끊임없는 대결은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199년 4월 6일 프랑스의 샤를리 성을 포위 공격하던 중 리처드는 석궁 화살에 맞아 42세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럽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퐁트브로 대수도원에 묻혔습니다. 리처드 1세는 사자처럼 용감한 심장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사자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중세 기사도의 이상적인 인물로 칭송받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용맹함으로 십자군 전쟁에서 큰 업적을 남겼고 적대 관계였던 살라딘과도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사도 정신의 귀감으로 여겨졌습니다. 살라딘 십자군을 격퇴한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은 1137년 메소포타미아의 티크리트에서 쿠르드족 혈통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살라흐 아딘 유수프 이븐 아유브로 살라흐 아딘은 신앙의 의로움이라는 의미의 칭후입니다. 그의 가족은 당시 북부 시리아의 통치자였던 장기 가문의 군사 지휘관으로 봉사하며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삼촌 시르쿠는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돕기 위해 파견된 시리아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살라딘은 삼촌을 따라 이집트로 가서 군사적 재능을 키웠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는 점차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시르쿠가 사망한 후 살라딘은 1169년 이집트의 와지르가 되었고 무능했던 파티마 칼리프를 대신하여 이집트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순위 이슬람으로 되돌리고 재정을 안정시키는 등 내정을 다지며 자신의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1171년에는 파티마 칼리프를 폐위시키고 형식적으로 시리아의 통치자 누르 아딘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한편 아이유브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174년 누르 아딘이 사망하자 살라딘은 이집트와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통합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력과 외교를 적절히 활용하여 분열되어 있던 이슬람 세력들을 하나로 묶었고 마침내 시리아, 이집트, 예멘 등을 아우르는 거대한 아이유브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슬람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십자군으로부터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십자군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특히 예루살렘 왕국의 맹렬한 공격에 맞섰으며 십자군 내부의 분열을 이용하는 데 능했습니다. 십자군과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점차 기세를 올렸고 십자군을 서서히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살라딘의 가장 위대한 군사적 승리는 1187년 7월 4일 일어난 하틴 전투였습니다. 그는 티베리아스 호수 근처에서 십자군 연합군을 포위 섬멸했습니다. 십자군 군대의 대다수가 전멸하거나 포로로 잡혔고 예루살렘 왕국의 길 아즈냥 국왕을 비롯한 고위 귀족들이 포로로 잡히는 등 십자군에게는 치명적인 패배였습니다. 하틴 전투의 승리 직후 살라딘은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 공성전을 시작했습니다. 88년간 십자군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은 치열한 공방전 끝에 1187년 10월 2일 살라딘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저지른 대학살과는 달리 기독교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몸값을 지불한 사람들은 안전하게 떠나도록 허락했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자선 기금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관용은 적에게조차 존경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탈환 소식은 유럽에 충격을 주었고, 이는 제3차 십자군 전쟁의 발발로 이어졌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 프랑스 국왕 필리프 2세, 그리고 잉글랜드 국왕 리처드 1세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성지 탈환에 나섰습니다. 특히 리처드 1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가진 영웅으로 살라딘에게 가장 강력한 적수였습니다. 살라딘은 리처드 1세와의 수많은 전투에서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1191년 아르수프 전투에서는 리처드에게 패배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살라딘과 리처드 1세는 서로를 존중하며 때로는 서로의 부상병에게 의사를 보내는 등 기사도 정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1192년 양측은 야파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지배하에 남게 되었고, 기독교 순례자들의 예루살렘 방문은 허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제3차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살라딘은 1193년 3월 4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50대 초반의 나이로 병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슬람 세계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아틸라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훈족의 왕. 아틸라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불분명하지만 대략 406년경 현재 헝가리 일대에 위치했던 훈족의 영토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훈족은 아시아의 스텝 지역에서 기원하여 4세기경 유럽으로 이동해온 유목민족으로 뛰어난 기동력과 잔혹성으로 유럽 전역에 공포를 불어넣었습니다. 아틸라는 어린 시절부터 훈족 전사로서의 훈련을 받으며 타고난 리더십과 냉철한 판단력을 키웠습니다. 434년 아틸라는 그의 삼촌인 루가스가 죽자 동생 블레다와 함께 훈족의 공동왕이 됩니다. 하지만 아틸라는 공동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동생 블레다와 잦은 마찰이 있었고, 결국 권력을 독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순간 블레다가 먼저 계획을 알아차리고 아틸라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45년 아틸라는 먼저 블레다를 살해하고 명실상부한 훈족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됩니다. 그의 통치 아래 훈족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아틸라는 중앙집권적인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 기존의 훈족뿐만 아니라 게르만족 등 복속된 다양한 부족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거대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뛰어난 기마술과 궁술, 그리고 무자비한 약탈 전술로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아틸라의 군대는 먼저 동로마 제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441년부터 수차례 동로마를 침공하여 발칸 반도를 황폐화시키고 막대한 곡물을 강탈했습니다. 동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아틸라에게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맺고 막대한 양의 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훈족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전리품을 얻은 아틸라는 서기 451년 이제 눈을 서로마 제국으로 돌립니다. 그는 갈리아를 침공하여 광대한 지역을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훈족의 기마 군대는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당시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라벤나까지 위협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아틸라의 침략에 맞서 플라비우스 아이티우스 장군의 지휘 아래 게르만족과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451년 6월, 오늘날 프랑스 샬롱 지역에서 카탈라우는 평원 전투라는 역사적인 대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며 아틸라의 훈족 연합군과 서로마 게르만족 연합군이 맞붙어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비록 아틸라의 훈족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서유럽으로의 진격을 저지당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더 이상 서쪽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아틸라의 정복 전쟁에 큰 제동을 걸었으며 로마와 게르만족의 연합이 유럽 문명을 지켜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갈리아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틸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452년 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로 진격하여 밀라노와 파비아를 약탈했습니다. 당시 서로마 제국은 제대로 된 방어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아틸라는 로마 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로마 교황 레오 1세가 직접 아틸라를 찾아가 만남을 가졌고, 아틸라는 로마를 파괴하지 않고 군대를 돌려 퇴각했습니다. 이 퇴각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지만, 보급 문제, 전염병의 위협, 혹은 교황의 설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틸라는 453년 자신의 궁전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 역시 미스터리에 쌓여 있으며 과음으로 인한 질식사 혹은 암살설 등이 제기됩니다. 그가 죽자 훈족 제국은 급격히 분열되고 와해되었으며, 아틸라가 건설했던 거대한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황금기를 이끈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는 1533년 9월 7일 그리니치 궁전에서 잉글랜드 국왕 헨리 8세와 그의 두 번째 왕비 엠블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헨리 8세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기에 딸의 탄생에 실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어머니 엠블린은 간통죄와 반역죄로 처형당했고,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강등되어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이복 오빠 에드워드 6세, 이복 언니 메리 1세의 통치 기간 동안 끊임없는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특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1세 여왕은 개신교도들을 박해했고, 개신교 신자였던 엘리자베스는 반역 혐의로 런던탑에 투옥되는 등 생명의 위협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뛰어난 지성과 인내심으로 자신을 지켜냈으며, 다양한 언어와 학문을 익히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1558년 11월 17일, 피에 메리라 불리던 이복 언니 메리 1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자 25세의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녀의 즉위는 잉글랜드가 종교적,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가톨릭으로의 회귀를 시도했던 메리 여왕의 통치로 국로는 분열되어 있었고, 해외 강대국들의 위협도 상존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즉위 후 가장 먼저 종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종교 통일령과 수장령을 발표하여 잉글랜드 성공회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배제하고 온건한 중도 노선을 취함으로써 종교적 관용을 추구하고 국론 통합을 시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가톨릭 국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처녀 여왕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녀가 결혼하면 남편이 잉글랜드의 실권을 장악하거나 외세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혼을 미끼로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강대국들의 외교 관계를 조율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잉글랜드의 번영을 자신의 영원한 배우자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재위 기간 중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빛나는 승리는 스페인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대국 스페인의 펠리페 2세 국왕은 잉글랜드의 종교적 이단화와 신세계 무역로 위협에 불만을 품고 잉글랜드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잉글랜드의 망명 중이던 가톨릭 계승권자인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여왕을 처형한 사건은 펠리페 2세에게 결정적인 침공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1588년 스페인은 무적 함대라 불리는 대규모 함대를 조직하여 잉글랜드 침공에 나섰습니다. 잉글랜드는 스페인에 비해 해군력이 열세였지만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과 존 호킨스 같은 뛰어난 해군 제독들의 활약과 폭풍우의 도움으로 무적 함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승리는 잉글랜드의 해상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유럽 국제 질서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재위 기간은 잉글랜드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 중 하나로 엘리자베스 시대라 불립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뛰어난 연설가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국민들에게 강한 애국심을 고취시켰고, 특히 스페인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는 나약한 여인의 몸을 가졌으나 왕의 심장, 잉글랜드 왕의 심장을 가졌다고 연설하여 국민들의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603년 3월 24일 6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튜더 왕조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고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며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벨 1세 스페인 통일과 신대륙 발견의 시대를 연 여왕. 이사벨은 1451년 4월 22일 카스티아 왕국의 마드리갈대 라스 알타스 토레스에서 카스티아 국왕 후안 2세와 그의 두 번째 왕비 이사벨 포르투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영민하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복 오빠인 엘리케 4세가 왕위에 오르자 이사벨과 그녀의 남동생 알폰소는 왕실에서 소외되어 사실상 유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은 엘리케 4세의 무능한 통치로 인해 귀족들의 분열과 내전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 또한 복잡하여 이사벨은 여러 차례 결혼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카스티아를 통합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기 위해 신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1469년 아라곤 왕국의 왕위 계승자인 페르난도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엘리케 4세의 반대를 무릅쓴 비밀 결혼이었으며 훗날 스페인 통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474년 엘리케 4세가 사망하자 이사벨은 왕위 계승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엘리케 4세의 딸 후아나와 치열한 왕위 다툼을 벌인 끝에 이사벨은 자신의 강력한 지지 세력과 페르난도의 도움으로 1479년 마침내 카스티아의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같은 해 페르난도 역시 아라곤의 국왕이 되면서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는 각각 카스티아와 아라곤을 통치하는 공동 군주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스페인 역사에서 가톨릭 군주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사벨과 페르난도는 공동 통치를 통해 스페인 통일을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두 군주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이베리아 반도의 마지막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를 정복한 것입니다. 1482년부터 시작된 10년간의 전쟁 끝에 1492년 1월 2일 그라나다는 함락되었고 이로써 781년간 이어진 레콩키스타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스페인에게 민족적, 종교적으로 엄청난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사벨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스페인의 종교적 통일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1492년 그라나다 함락 직후 그녀는 스페인 내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스페인을 떠나도록 명령하는 아람브라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무어인들에게도 유사한 정책을 강요했으며 스페인 종교재판소를 강화하여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스페인의 종교적 통일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의 고통과 이주를 야기했습니다. 이사벨은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을 견제하며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는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왕실의 재정을 확립하며 유능한 관료들을 등용하여 행정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사벨 1세의 이름이 세계사에 가장 크게 기록된 것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항해를 후원한 공로 때문입니다. 당시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서쪽으로 항해하여 인도에 도달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여러 유럽 군주들에게 제시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의 비전을 믿고 그의 항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 산타마리아호를 포함한 세 척의 배를 이끌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2일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대륙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인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와의 계약에서 신대륙 발견의 이익을 왕실이 독점하고 콜럼버스에게 총독 지위와 이익의 일부를 약속하는 등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사벨 1세는 1504년 11월 26일 메디나 델 캠포에서 5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사망 전 카스티아 왕위를 딸 후아나에게 물려주었으나 후아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결국 페르난도가 섭정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로마노바 비극의 시대에 사라진 러시아의 마지막 공주.
아나스타샤 니콜라예브나 로마노바는 1901년 6월 1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의 페테로프에서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의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올가, 타티아나, 마리아라는 3명의 언니와 알렉세이라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나스타시아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으며 유쾌한 성격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니콜라이 2세와 사이가 각별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화려함을 누리는 듯 보였지만 이미 제국은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러시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민중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황실은 남동생 알렉세이 황태자의 혈우병을 치료하기 위해 신비주의자 그리고리 라스푸틴에게 의존했고 이는 황실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면서 황실의 운명은 급변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퇴위했고 황실 가족은 볼셰비키에 의해 유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렉산드르 궁전에 이후 시베리아의 토불스크와 우랄 지방의 예카테린부르크로 옮겨져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이 힘든 시기에도 가족들에게 위안을 주려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1918년 7월 17일 새벽 볼셰비키 혁명군의 지시에 따라 황실 가족 전원과 소수의 시종들이 예카테린부르크의 이파티예프하우스 지하실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 알렉산드라 황후 4명의 대공녀, 그리고 알렉세이 황태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총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아나스타샤 대공녀가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몇몇 여성들이 자신이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안나 앤더슨으로 그녀는 수십 년간 자신이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까지 벌였고 이를 소재로 한 소설과 영화까지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DNA 분석 결과 사망한 황실 가족 모두의 유해가 확인되면서 아나스타샤의 생존설은 과학적으로 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나스타샤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초래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브라우나우 아민에서 세관 공무원 알로이스 히틀러와 클라라 펠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아버지와의 불화, 잦은 전학,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기를 꿈꿨으나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 입학에 2번이나 실패했고 이후 빈민가에서 방황하며 극심한 가난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반유대주의와 범게르만주의 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3년 그는 오스트리아를 떠나 독일 미넨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히틀러는 독일군에 자원 입대하여 서부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싸워 2차례 철십자 훈장을 받았으며 전쟁 경험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후 독일이 패배하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막대한 배상금과 영토 손실을 겪자 히틀러는 깊은 분노를 느꼈고 이는 그의 민족주의적, 복수주의적 성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919년 그는 소규모 우익 정당이었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당으로 가입했습니다. 히틀러는 타고난 연설가로서 군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선동적인 언변으로 빠르게 당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1921년에는 당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총통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당내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1923년 그는 미넨에서 맥주올 폭동을 일으켜 정부 전복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투옥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미래 계획을 담은 저서 나의 투쟁을 집필했습니다. 히틀러는 투옥 경험을 통해 폭력적인 쿠데타가 아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기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독일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대중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이러한 혼란을 기회 삼아 실업자와 좌절한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민족적 자긍심을 약속하며 지지층을 확대했습니다. 나치당은 선전과 선동, 그리고 중군사 조직인 돌격대를 이용한 폭력을 통해 정적들을 탄압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결국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독일의 수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의회 방화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비상조치법을 통과시켜 기본권을 제한했으며 다른 정당들을 해산하고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히틀러는 수상과 대통령직을 통합하여 독일의 절대적인 총통이 되었고 이로써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과 생활 공간 확장이라는 광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군비 확장을 시작하고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1938년 오스트리아 합병과 체코슬로바키아 주데텐란트 점령을 시작으로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을 감행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습니다. 히틀러의 지휘 아래 독일군은 유럽 대부분을 장악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소련을 침공하고 영국을 공습하는 등 전 유럽을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정권은 반유대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삼아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말사라는 홀로코스트라는 전대미문의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약 600만 명의 유대인과 수많은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이 강제 수용소에서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반격과 소련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독일군은 모든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베를린은 연합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전쟁의 폐색이 짙어진 1945년 4월 30일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진격해 들어오자 히틀러는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그의 연인이자 아내가 된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유럽에서의 전쟁은 사실상 종식되었고 며칠 뒤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비극과 영광, 그리고 논란 속의 20세기 아이콘. 1929년 7월 28일 뉴욕 사우샘프턴에서 태어난 제클린 리 부비에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아버지 존 버논 부비의 3세와 어머니 자넷 노턴 리 사이의 두 딸 중 장녀였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상류층이었고 제클린은 어린 시절부터 발레, 승마,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졌으며 이는 훗날 그녀의 세련된 이미지와 국제 외교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배경은 동시에 그녀가 특권층의 삶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바사 칼리지에서 수학한 후 조지 워싱턴 대학교로 편입하여 프랑스 문학과 예술을 전공했습니다. 1년 동안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유학하며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고 1951년 졸업 후에는 워싱턴 DC의 신문사 워싱턴 타임스 헤럴드에서 조사 사진 기자로 활동하며 인터뷰와 사진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가 대중과의 소통 방식과 미디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성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1952년 제클린은 당시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자 젊고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던 존 F 케네디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1953년 9월 12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미국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젊음과 지성, 그리고 카리스마로 무장한 두 사람은 곧 미국의 로열 커플로 떠올랐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가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클린은 불과 31세의 나이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됩니다. 그녀는 역대 가장 젊고 스타일리시한 퍼스트 레이디로 손꼽히며 취임 초부터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클린은 자신의 역할을 단순히 영부인에 그치지 않고 백악관을 미국의 문화적, 예술적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녀는 백악관 내부를 역사적 의미가 담긴 가구와 예술품으로 복원하고 재단장했으며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 백악관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례 없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유명한 예술가, 음악가, 과학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품격 있는 만찬과 문화 행사를 주최하며 미국의 지적, 예술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제클린의 패션 감각은 전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했습니다. 그녀의 시그니처였던 심플하고 우아한 투피스 정장, 필박스 모자,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등은 재키 스타일로 불리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그녀를 카멜롯 시대의 여왕처럼 묘사하며 존 F 케네디 행정부의 활기차고 이상적인 분위기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또한 두 아이, 캐롤라인과 존 주니어의 다정한 어머니로서의 모습도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클린의 퍼스트 레이디 시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녀의 엄청난 사치와 과도한 쇼핑 습관은 종종 언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남편의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의류 구매 비용이 공개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보여준 우아하고 완벽한 이미지는 철저히 계산된 것이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생활에서는 냉정하고 비판적인 면모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퍼스트 레이디로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주로 문화 및 외교적 역할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남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비극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당시 남편 옆에 앉아있던 제클린은 비극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남편의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장례식 준비에 임했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침착하고 의연하게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냈습니다. 남편의 관이 실린 마차 뒤를 걸어가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경례를 가르치던 그녀의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경이로운 강인함과 존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비통함을 넘어 국가적인 애도의 중심에서 흐트러짐 없는 품위를 유지하며 미국인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과 그녀의 대응은 제클린을 단순한 퍼스트 레이디를 넘어선 미국 정신의 상징이자 비극의 아이콘으로 각인시켰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제클린은 미디어의 끊임없는 관심과 두 아이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5년 후인 1968년 10월 20일 그녀는 그리스의 선박왕이자 억만장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와 재혼하며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파파라치의 시선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의 외딴 섬 스코르피오스에서 주로 생활하며 조용히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나시스와의 결혼은 당시 대중에게 큰 충격과 논란을 안겼습니다. 순수하고 비극적인 퍼스트 레이디의 이미지였던 그녀가 돈 많은 거부와 재혼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사랑이 아닌 돈을 위한 결혼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제클린 자신은 자녀들의 안전과 재정적 안정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그녀의 숭고했던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나시스와 사별한 후 제클린은 1975년 뉴욕으로 돌아와 새로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유명 출판사인 랜던 하우스와 바이킹 프레스 등에서 책 편집자로 일하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삶을 재건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며 조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녀는 여전히 세련된 패션 감각과 우아한 모습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과거와 달리 미디어 노출을 극도로 자제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1994년 5월 19일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림프종으로 64세의 나이로 뉴욕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남편 존 F 케네디와 같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격변의 시대를 이끈 70년 통치의 여왕. 1926년 4월 21일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로 태어난 그녀는 사실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조지 6세는 왕이 될 예정이 아니었고 그녀의 삼촌 에드워드 8세가 왕위 계승 서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36년 에드워드 8세가 사랑을 택하며 왕위를 포기하는 사랑을 위한 퇴위를 감행했고 그의 동생인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조지 6세가 뜻밖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엘리자베스는 불과 10세의 나이에 왕위 계승 1순위가 되는 운명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미래의 여왕으로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청소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국 보조 영토 서비스에 자원 입대하여 트럭 운전과 정비 기술을 익히는 등 직접 국가적 위기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며 훗날 그녀가 국민적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47년 그녀는 해군 장교인 필립 마운트베튼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 필립 공은 여왕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왕실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952년 2월 6일 아버지 조지 6세가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25세의 젊은 엘리자베스는 케냐 방문 중이라는 이국 땅에서 왕위 계승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즉시 귀국하여 나는 영국과 영연방 국민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선언하며 새로운 여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1953년 6월 2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성대한 대관식을 치르며 그녀의 통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70년 재위 기간은 영국과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변화를 겪은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통치 초기는 영국 제국이 해체되고 수많은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왕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영연방의 수장으로서 각국의 독립을 존중하고 이들을 하나의 느슨한 연합체로 유지하며 화합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해외 순방을 통해 영연방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영국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녀는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징적인 군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윈스턴 처칠부터 마가렛 대처, 토니 블레어, 그리고 리즈 트러스에 이르기까지 무려 15명의 영국 총리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네는 경험 많고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국가적 위기나 중요한 순간에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연설과 메시지를 전달하며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종종 16세기 잉글랜드의 위대한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1세와 비교되곤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처녀 여왕으로 남아 잉글랜드에 헌신했듯이 엘리자베스 2세 역시 개인의 삶보다는 국가와 왕실의 의무를 최우선시하며 평생을 봉사했습니다. 두 여왕 모두 격동의 시기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며 국민적 단결을 이끌어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2세는 수많은 왕실 스캔들과 변화하는 시대의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위와 의무감으로 왕실의 존속 이유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96세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영국은 물론 전 세계의 깊은 애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버킹엄 궁전과 주요 왕실 건물 앞에 모여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고 여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인물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채널도 놀러와 주세요.